엄마, 살려줘. 제발. 새벽 2시 현관문을 미친 듯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벌떡 깨 달려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만삭이 다 된 딸이 맨발에 피범벅이 된 얼굴로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입술은 터져 있고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딸은 제 얼굴을 보는 순간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 아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저 어떡해요? 그 말을 다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제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피 묻은 딸의 머리를 부여하는 채 저는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사위에게서 건방지기 짝이 없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서윤이 거기 갔습니까? 교육 좀 시켜서 돌려보내세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낮고 서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교육이라고? 그래, 내가 그렇게 바라던 그 교육. 이제 내가 직접 아주 똑바로 가르쳐 주겠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딸을 안방 아랫목에 눕혀놓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수건을 적셔 딸의 얼굴을 닦아내는데 닦아도 피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딱지가 앉은 그 고운 얼굴을 문지르며 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얼어붙은 발이 문제였습니다. 신발도 없이 그 추운 길을 걸어왔는지 발바닥은 시커멓게 멍이 들고 여기저기 찢겨 있었습니다. 꽁꽁 언 딸의 발을 내 뱃살에 갖다 대고 비비며 나는 소리 없이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내 체온으로라도 이 얼음장 같은 발을 녹여야 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내 거친 손바닥이 딸의 차가운 발등을 쓸어내릴 때마다 까슬까슬한 내 손의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생선 대가리 치고 내장을 긁어내느라 훈장처럼 박힌 굳은 살. 문득 이 거친 손을 부끄러워하며 등 뒤로 감추었던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내 품에 안긴 이 핏덩이가 세상에서 제일 고운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그날이. 엄마, 인사드려. 이쪽은 민재씨, 강남에서 병원하는 의사야. 3년 전 딸이 처음 사위를 데려오던 날. 나는 앞치마에 손을 몇 번이나 문지르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이나 파는 나 같은 여자가 감히 의사 사위를 맞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날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강남의 으리으리한 한정식집. 혹시라도 몸에서 비린내가 날까봐 목욕탕에서 살같이 벗겨져라 때를 밀고 제일 비싼 향수까지 뿌리고 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사돈 여자가 미간을 확 찌푸리며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았습니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강 원장, 창문 좀 열어라. 비린내가 아주 진동을 하네. 그 한마디에 내 얼굴은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딸 서윤이가 당황해서 어머님, 저희 엄마 냄새 안 나요라고 변명했지만 사돈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너는 코가 마비됐니? 평생 그 냄새 맡고 살아서 모르나 보구나. 격 떨어지게 정말. 사돈 남자는 한술 더 떴습니다. 서윤 양, 아버님은 안 계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컸으면 가정교육이 걱정인데. 그 순간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내 딸이 사랑하는 남자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내 딸 눈에서 눈물이 날 게 뻔했습니다. 나는 바보처럼 웃으며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시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냄새가 좀 배었나 봅니다.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딸의 손을 잡아주려는데 사위가
슥 다가와 내 손을 슬쩍 밀어냈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그의 손이 내 거친 손을 벌레 보듯 쳐냈습니다. 장모님, 서윤이 드레스 비싼 겁니다. 냄새 배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놈들은 나를 가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깨끗한 세상에 묻은 오물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걸. 그래도 나는 돈 봉투를 쥐어주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돈을 주면 내 딸한테는 잘하겠지. 돈 봉투를 받아 챙기며 사위놈이 짓던 그 비릿한 미소. 장모님 감사합니다. 병원 확장에 잘 쓰겠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웅웅거리며 맴돌았습니다. 으으. 딸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 배 위에서 딸의 발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속은 여전히 시베리아 벌판처럼 춥고 시렸습니다. 눈앞에 누워있는 딸의 얼굴은 3년 전 그 고운 신부가 아니라 짐승에게 물어뜯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불이 살짝 흘러내리며 불러온 배 위로 희미한 멍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배를 걷어차기라도 한 건가? 어떻게 임신한 아내의 배에 멍이 들게 할 수가 있나?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정 속에는 아까 읽었던 사위놈의 문자가 여전히 독사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버르장머리 좀 고쳐서 돌려보내세요. 버르장머리. 그래, 누군가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지. 하지만 그게 내 딸은 아닐 거다. 교육?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가정교육이 뭔지 내가 보여주마. 나는 딸의 발을 이불 속에 조심스럽게 넣어주고 일어났습니다. 무릎 관절이 뚝 하고 소리를 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 옷가지들 뒤에 숨겨져 있던 낡은 서류 가방. 아까 홧김에 꺼내놓았던 그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지퍼가 뻑뻑해 잘 열리지도 않는 곰팡이 냄새나는 가방. 그 안에서 누렇게 변한 서류 봉투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새벽 4시에 장화 신고 나와 하루 종일 생선 내장이나 만지는 자갈치 할매 나영순이 사실은 이 시장 바닥의 주인이라는 것을. 젊은 시절 남편 잃고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사들인 땅들이, 상가들이 지금 얼마가 되었는지 저 바깥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등기권리증.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메디컬 빌딩. 사위놈이 목에 깁스하고 거들먹거리는 바로 그 병원 건물입니다. 임대료가 밀려도 사정 봐주며 기다려줬던 그 마음씨 좋은 건물주 할머니가 바로 나라는 걸 강서방 너는 꿈에도 모르겠지. 내가 매달 꼬박꼬박 입금하던 그 임대료가 사실은 내 장모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걸 알면 내 표정이 어떨까? 그리고 또 하나. 사돈 여자가 뻔질나게 드나드는 그 명품관이 들어선 상가 건물. 그것도 내 것입니다. 거기서 VIP 대접받으며 갑질하는 꼴을 볼 때마다 당장 쫓아내고 싶었지만 딸을 봐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서류들을 방바닥에 쫙 펼쳐 놓았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무기를 점검하듯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이 종이 몇 장이면 너희들의 그 잘난 콧대와 위선을 단숨에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열이 오르는지 딸의 이마가 불덩이 같습니다. 물수건을 다시 갈아주며 나는 딸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다 되돌려줄게. 내가 흘린 눈물, 콧물, 피 한 방울까지 돈으로 환산해서 저놈들 뼈와 살을 발라내서라도 다 받아내줄게.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늘 나가던 새벽 시장 경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장에 가지 않을 겁니다. 장화 대신 구두를 꺼내고 생선 피 묻은 앞치마 대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최고급 정장을 꺼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봅니다. 주름진 눈가에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생선 장수 나영수는 어젯밤으로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천억 자산가 나영순 회장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4시, 곤히 자고 있을 시간이지만 상관없습니다. 돈을 줬으면 밥값을 해야지. 김 변호사, 나다. 자느냐?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회장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돕니다. 잠 깨라. 오늘 아침부터 바빠질 거다. 내 건물에 새 들어 사는 놈들 중에 아주 질 나쁜 세입자가 하나 있어서 말이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계약 해지 준비해. 내용 증명 띄우고. 그리고 대출금 상환 통보서도 작성하고. 은행장한테는 내가 직접 전화하마. 강서방 병원 대출 당장 회수하라고. 전화를 끊고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일. 딱 3일만 기다려라. 그 3일 동안 너희가 낄낄거리며 내 딸 흉을 보고 있을 때 나는 너희 목을 조일 올가미를 짤 테니. 해가 중천에 떠서야 딸이 눈을 떴습니다. 부은 눈을 힘겹게 뜨더니 낯선 천장을 보고 흠칫 놀라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또 때릴까봐 잔뜩 겁먹은 강아지처럼. 서윤아, 엄마야. 괜찮아. 제가 황급히 딸의 손을 잡자 그제야 딸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갈라진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니 딸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내려는 듯 딸의 울음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딸에게 미움을 쑤어 먹였습니다. 몇 숟가락 뜨지도 못하고 딸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입덧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해서 먹고 싶은 것도 많을 때인데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넘기는 꼴이라니. 서윤아, 말해봐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의사놈이 널 때리기라도 한 거냐? 조심스럽게 묻는 제 말에 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그동안 감춰왔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3개월 전 딸이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기뻐하기는커녕 미간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임신하면 병원 일은? 당신이 하던 상담실장 일 이제 막 자리 잡혔는데 대책 없이 임신부터 하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더했습니다. 책,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유세 떨지 마라. 요즘 것들은 임신이 벼슬인 줄 알아요. 축복받아야 할 임신이 그 집구석에서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지옥 같은 입덧이 시작된 것은. 엄마, 나 냉장고 문만 열어도 토할 것 같았어. 밥 짓는 냄새만 맡아도 위액이 올라와서 그래서 밥을 못 차렸어.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밥상을 차려주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화장실 문을 쾅 하고 발로 찼습니다. 아, 너 지금 시위하냐?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밥도 안 차려놓고 화장실 처박혀서 뭐 하는 거야? 여보 냄새가 너무 역해서 조금만 기다려줘요. 우에 딸이 변기를 붙잡고 토하자 남편은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코를 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우씨, 더러워 진짜. 야, 너 일부러 그러지? 내가 밥 먹자고 하면 토하고 엄마가 뭐 좀 시키면 토하고 아주 상전 나셨네. 상전 나셨어. 그 소란에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의 등을 두드려 주기는커녕 남편 뒤에 서서 혀를 찼습니다. 어유 가지가지 한다. 우리 때는 밥 매다가도 애 낳고 밥 차리고 다 했어. 어디서 못 배워 먹은 티를 내.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정말 못 참겠어요. 죄송하면 밥을 차려. 내 남편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생선 장수 딸이라 그런지 비위도 약하네. 내 엄마는 하루 종일 생선 냄새 맡고 사는데 넌 왜 유난이야? 딸은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고 했습니다. 내 엄마를 욕하는 것만은 참을 수가 없어서 딸은 처음으로 말대꾸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유난 떠는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든데 어떡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남편의 손바닥이 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엄마 말이 틀렸어? 너네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말대꾸하라고? 딸은 너무 놀라 뺨을 감싸쥐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이성이 없었습니다. 그는 분이 안 풀리는지 딸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내가 밖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오는지 알아? 근데 집구석에 들어오면 밥 냄새 대신 내 토하는 소리나 들어야 돼? 너만 임신했어? 남들 다 하는 임신 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남편은 딸을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딸은 배를 보호하려고 웅크렸지만 남편의 발길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벅지, 등, 팔 닥치는 대로 밟아댔습니다. 하지마. 아기 잘못돼. 딸이 비명을 질렀지만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래, 저건 좀 맞아야 정신을 차려.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눈을 치켰떠? 교육 좀 다시 시켜라, 민재야. 그날 밤 딸은 방구석에 처박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었지만 엄마 가슴에 못 박을까봐 차마 연락도 못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입덧이 끝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툭하면 손을 올렸습니다. 밥이 질다고 때리고 와이셔츠 다림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고 시어머니 말에 대답이 늦다고 때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죽으려고 했어. 베란다에서 뛰어내릴까 몇 번이나 생각했어. 근데 뱃속에서 아기가 발길질을 하는 거야.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딸의 고백을 듣는 내내 제 손톱은 이불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피가 맺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내 금쪽 같은 딸이 그런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다니. 어젯밤 쫓겨난 이유도 기가 막혔습니다. 어제가 시아버지 제사였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아침부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기름 냄새 때문에 수십 번을 토하면서도 딸은 제사상을 다 차려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던 중 딸이 실수로 향로를 엎었습니다. 어지러워서 잠깐 휘청하다가 건드린 겁니다. 그걸 본 시어머니가 소금을 한 바가지 가져와 딸에게 뿌렸습니다. 재수없게 감히 시아버지 제사상을 엎어? 너 부정 탔어.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썩 꺼져.
그리고 남편은 딸의 멱살을 잡고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엄마 화나셨잖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친정 가서 며칠 있다 와. 냄새나는 몸 씻고 정신 머리 고쳐서 오라고. 그렇게 딸은 내복바람으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쫓겨난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밤에 이야기를 마친 딸은 다시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딸의 얼굴을 닦아주며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내용 증명 발송 준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재 원장 대출건 은행장님과 통화 끝냈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기한이익 상실 통보 갈 겁니다. 기한이익 상실. 대출금을 만기 전에 즉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십억 대출로 지은 병원 당장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저는 딸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 잤어, 서윤아. 이제 악몽은 끝났다. 내일부터는 그놈들이 악몽을 꿀 차례야. 거실로 나가 냉장고에서 생선 한 마리를 꺼냈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비린내가 심한 고등어 한 마리. 이걸 구워서 딸에게 먹일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내일 사돈댁에 가져갈 선물입니다. 비린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비린내. 뼛속까지 배게 해주마. 내 딸이 맡았던 피 냄새보다 더 지독하게.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딸이 자다가 혹시라도 깰까봐 끙끙 앓는 소리를 낼 때마다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손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새벽 5시. 평소라면 시장 경매장으로 나갔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젯밤 꺼내둔 고등어 한 손을 꺼냈습니다. 푸른 등이 선명하고 살이 단단한 최상품 고등어였습니다. 저는 이 고등어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아무런 포장도 없이 시장에서 흔히 쓰는 그 검은 봉지에 투박하게 이것은 선물이자 시험지입니다. 그들이 이 비린내 나는 봉투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엄마 어디가? 인기척에 깬 딸이 방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에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딸을 보니 다시금 가슴이 미어집니다. 잠깐 시장 좀 다녀오마. 전복죽 쑤어 놓을 테니 그거 먹고 한숨 더 자라. 강서방한테 가는 거 아니지? 가지마, 엄마. 그 사람들 엄마 무시하고 또 상처 줄 거야. 나 때문에 엄마까지 그러는 거 싫어. 딸은 제 옷자락을 잡고 말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3년 전에는 이 손을 놓고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걱정 마라. 엄마가 누구냐? 자갈치 할매 나영순이야.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 얼른 들어가자. 딸을 안심시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모습을 봅니다. 화려한 정장 대신 평소 시장에서 입던 낡은 점퍼와 헐렁한 몸빼 바지를 입었습니다. 머리도 대충 빗어 넘겼습니다. 완벽한 생선 장수의 모습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본 모습을 그 추악한 민낯을 한 겹도 남기지 않고 벗겨낼 수 있으니까요. 지하 주차장 구석. 검은색 대형 세단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가 내려서 뒷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내 트럭 타고 간다. 회장님, 그래도 사돈댁 가시는데 내 본 모습을 보여주러 가는 게 아니야. 저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바닥을 보러 가는 거야. 김 변호사는 준비됐나? 네. 변호인단 꾸려서 대기 중입니다. 회장님 신호만 떨어지면 바로 진입합니다. 좋아. 내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
저는 익숙하게 낡은 트럭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자 달달달 하는 경운기 같은 소음과 함께 비릿한 생선 냄새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이 냄새, 내 딸을 먹여 살리고 내 재산을 만들어준 이 고마운 냄새를 그들은 오물 취급했지요. 강남의 고급 빌라촌. 제 트럭이 들어서자 경비원이 인상을 쓰며 막아섰습니다. 아줌마, 여기 배달 트럭 못 들어와요. 저쪽 화물용 입구로 가요. 아니에요. 여기 천이호 사돈 만나러 왔어요. 천이호? 강 원장님 댁? 에이, 거짓말하지 마시고 차 돌려요. 생선 장수가 무슨 사돈이야. 경비원조차 저를 하대합니다. 아마 평소에 그들이 저를 어떻게 말하고 다녔는지 안 봐도 뻔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신호가 가고 잠긴 목소리의 사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장모님. 이 아침에 웬일이세요? 나다. 너희 집 앞인데 경비가 못 들어가게 하네. 문 좀 열어달라고 해라. 사위의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차단기가 올라갔고 경비원은 찝찝한 표정으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천이호 현관 앞.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손에 들린 고등어 봉지를 꽉 쥐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어떤 모욕이 쏟아질지 압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돈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내 딸의 몸값을 흥정하려 드는 그 순간까지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고등어 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차갑고 미끈거리는 감촉이 마치 제 가슴 속에 품은 서늘한 칼날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짜증 섞인 사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부인 접니다. 서윤이 애미예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활짝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전고리가 걸린 채 문은 딱 손바닥만큼만 열렸습니다. 그 틈 사이로 사돈 여자의 경멸 어린 눈빛이 보였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예고도 없이 웬일이세요? 그리고 그 손에 들린 건 뭐예요? 냄새나게. 사돈 여자는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집안에서는 사위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누구예요? 아, 장모님? 아침부터 왜 오셨대요? 서윤이 데려가라고 문자 보냈는데.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놈들의 밑바닥을, 그 추악한 본성을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강서방도 있었나? 내가 우리 서윤이 일로 사과도 할 겸 싱싱한 고등어가 들어와서 좀 가져왔네. 고등어요? 사위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위는 제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를 보며 혐오스럽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장모님, 저희 집 생선 안 굽는 거 모르세요? 냄새 배면 환기하는데 며칠 걸린다고요. 그리고 서윤이는요? 반성 좀 하고 있습니까? 그렇고 말고. 지금 집에서 싹싹 빌면서 울고 있네. 내가 잘 타일러서 보낼 테니 강서방이 화 좀 푸게. 제 말에 사위의 표정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역시 자기 앞에 기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척하는 놈입니다. 사위는 안전고리를 풀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방, 찬바람이 부는 복도에 저를 세워둔 채였습니다. 알겠어요. 장모님 봐서 이번 한 번만 봐드리는 겁니다. 대신 서윤이 올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마세요. 아시죠? 이번에 병원 의료기기 새로 드려야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기가 찼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내쫓아 놓고 그 장모 앞에서는 돈 내놓으라는 소리를 저렇게 뻔뻔하게 하다니. 저는 속에서 올라오는 욕지기를 꾹 누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해가면 되겠나? 글쎄요. 한 3억 정도. 장모님 시장에서 현금 장사하시니까 그 정도는 융통되시죠? 서윤이 다시 받아주는 값이라고 생각하세요. 3억? 제 딸의 몸값이, 아니,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장료가 3억이라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3억 내 마련해 봄세. 대신 이 고등어는 좀 받아주게. 내가 새벽에 경매받아서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온 거야. 저는 억지로 사위의 손에 검은 봉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사위는 질색하며 봉지 끝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사돈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아우, 그거 받지 마. 비린내 올마. 그냥 경비실에나 던져주지 뭘 집까지 들고 와. 그러더니 신발장 옆에 있던 소금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제 얼굴을 향해 소금을 뿌렸습니다. 차악 마이너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제 얼굴과 머리,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따가운 소금이 눈에 들어갔지만 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소금보다 더 쓰라린 모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아침부터 생선 장수가 찾아오질 않나. 소금 뿌렸으니까 얼른 가요. 냄새 배기 전에. 사돈 여자는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3억이래, 3억. 늙은이가 돈은 많아가지고. 그래. 그럼 이번엔 그 돈으로 내 차나 좀 바꿀까? 며느리 교육시킨 보람이 있네. 저는 현관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어깨에 묻은 소금을 털어냈습니다. 툭툭. 바닥에 떨어지는 소금 알갱이들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그래, 많이 웃어더라. 그 웃음이 통곡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며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던 화면에는 방금 전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3억을 요구하는 사위의 목소리, 소금을 뿌리던 사돈의 막말.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로 걸어갔습니다. 시장 갈 때 타는 낡은 트럭이 아닙니다. 기사를 대동한 검은색 세단. 뒷좌석 문을 열고 타자 김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준비 끝났습니다. 은행 측에서도 즉시 상환 절차 밟겠다고 연락 왔고요. 그리고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는 오늘 오후에 도착할 겁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위놈 손에 들려보낸 그 고등어. 아마 지금쯤 쓰레기통에 처박혔겠지요. 하지만 그 고등어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만찬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될 거다. 출발해. 시장으로 가자. 시장으로요? 댁으로 안 가시고요? 응. 내 딸이 좋아하는 전복죽이라도 쑤어가야지. 그리고 시장 상인들한테도 알려야지. 내일 구경거리 생길 거라고.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사위의 병원 건물. 그 꼭대기층을 올려다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강서방, 내일 보자고. 내 건물에서 쫓겨날 때도 그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 있는지 내가 지켜보마.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위놈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굽소리가 병원 로비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화려한 명품 구두도 유행하는 하이힐도 아닙니다. 시장에서 3만 원 주고 산 굽 낮은 검은 단화입니다. 밑창이 달아 걸을 때마다 약간의 마찰음이 들리지만 제게는 그 소리가 마치 진군하는 북소리처럼 웅장하게 들렸습니다. 3일. 그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저는 이를 갈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기다림의 끝을 보러 왔습니다. 옷차림은 평소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오래된 감색 개량 한복에 보풀이 조금 인 회색 카디건, 무릎이 살짝 나온 헐렁한 바지, 손에는 10년도 더 되어 가죽이 해진 낡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김 변호사와 건장한 법무팀 직원 2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오전 진료 시간이지만 환자보다 간호사들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저 멀리 접수대에서 잡담을 나누던 간호사들이 제 모습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저 할머니 또 오셨네? 원장님, 장모님 아니야? 며칠 전에도 오시더니 오늘은 웬 깍두기들을 데리고 오셨대? 몰라, 빚쟁이 아니야? 사위한테 돈 빌리러 온 것 같은데? 그들의 속삭임이 귓가에 스치지만 저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던 김 변호사를 제지하고 저는 굳이 계단을 택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제 딸이 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을지 그 고통을 발바닥으로 느끼며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2층 원장실 앞.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익숙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그 노인네 돈은 좀 해온대? 3억이면 벤츠 S클래스 뽑고도 남는데. 당연하지. 3일 동안 연락 없는 거 보니까 뻔해. 여기저기 돈 꾸러 다닌다고 정신없을걸? 딸년 다시 받아준다는데 빚을 내서라도 가져와야지. 그래야지. 그 집구석 생선 냄새는 싫어도 돈 냄새는 좋네. 3억 받으면 일단 내 밍크부터 하나 새로 사고. 사돈 여자와 사위놈. 희희낙낙하며 제 딸의 몸값을 제 피 같은 돈을 뜯어낼 궁리를 하며 침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웃어더라. 그 웃음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곧 알게 될 테니. 저는 노크도 없이 원장실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쾅! 문이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누구야? 깜짝 놀란 사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잡지를 보던 사돈 여자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장모님? 사위의 눈이 제 낡은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이내 안도와 경멸이 뒤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뭐야, 돈 가져오셨어요? 깜짝 놀랐네. 근데 뒤에 이 사람들은 뭡니까? 돈 빌리러 사채업자라도 데려오신 거예요? 어머, 무식해라. 빚쟁이들 데리고 와서 협박이라도 하려고? 야, 경비 불러. 이 노인네랑 깡패들 당장 끌어내. 사돈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원장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제 낡은 단화 소리가 카페 뒤에서는 묵직하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위의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퍼가 뻑뻑해 찌익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위놈이 침을 꿀꺽 삼키는 게 보였습니다. 현금 다발이 나올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제가 꺼낸 것은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탁!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3억? 벤츠? 저는 낮게 웃었습니다. 꿈이 야무지네, 강서방. 아니,
이제 강 원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이게 뭡니까? 돈은요? 장난하세요, 지금? 사위가 짜증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읽어봐. 자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문서니까. 돈보다 더 비싼 문서지. 사위는 신경질적으로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소유권자 나영순. 종이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으로, 그 다음에는 당혹감으로, 그리고 마침내 공포로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가며 이마에 식은 땀이 맺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려 종이가 파르르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소유권자가 나영순? 왜 글씨를 못 읽나? 이 건물 주인 나영순. 바로 나라고. 말도 안 돼. 장모님이 이 건물주라고요? 시장에서 생선 파는 그 냄새나는 할머니가. 사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서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간절함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그래. 시장에서 생선 팔아번 돈이다. 내 놈이 비린내 난다고 코 막던 그 돈으로 이 건물 샀고 내 병원 보증금까지 내준 거야.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바닥, 내가 숨쉬는 이 공기, 다 내 피비린내 나는 돈으로 만든 거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사돈 여자가 밍크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달려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어디서 위조 서류를 들고 와서 사기를 쳐? 야, 경찰 불러. 사기죄로 집어넣어. 하지만 서류 뒷장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그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소유자 나영순. 매매 대금 150억 원 대출 없음. 이게 진짜야? 150억? 대출도 없이? 아니, 그럼 사부인이 수백억 부자라는 거야? 그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경멸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시커먼 탐욕이 들어찼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진작 말씀을 하시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신뢰를 했어. 호호호, 세상에. 이런 알부자가 며느리도 모르게 숨어 계셨네. 가족끼리 왜 이러세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그녀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벌레를 털어내듯 팔을 확 뿌리쳤습니다. 가족? 제가 싸늘하게 일갈하자 사돈 여자가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가 가족이야? 내 딸한테 소금 뿌리고 한겨울에 내복바람으로 내쫓은 게 가족이야? 3억 내놓으라고 협박한 게 가족이야? 아니, 그건 애들 교육 차원에서. 교육? 그래, 교육 좋지. 그래서 나도 오늘 너희들 교육 좀 시키러 왔다. 주제 파악 못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지 실전 교육. 저는 김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또 하나의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서류의 두께는 아까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강민재 씨, 본 건물주 나영순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귀하에게 정식으로 통보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는 임차인의 건물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직계비속에 대한 상습 폭행입니다. 둘째, 귀하의 병원 개원 자금 대출 20억 원에 대한 연대 보증, 오늘부로 즉시 철회합니다. 네. 대출 보증 철회요? 그럼 당장 20억을 갚으라는 말입니까? 사위의 다리가 풀려 책상을 짚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렇지. 은행에서 연락 갔을 텐데 못 갚으면 이 병원 경매로 넘어가는 거야. 의료기기, 집기,
내가 앉아있는 그 푹신한 의자까지 싹 다 압류다. 넌 빈손으로, 아니 빚더미에 앉아서 쫓겨나는 거야.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라 뵙고, 제가 미쳤었습니다. 사위놈이 책상을 돌아 나와 제 발밑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평생 여왕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다시는 손끝 하나 대지 않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 이 병원 없으면 죽습니다. 저는 발을 빼내며 그의 어깨를 툭 찼습니다. 치워. 더러워. 장모님, 내가 그랬지?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근데 너는 껍데기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 나는 비록 생선 비린내 나는 옷을 입었어도 내 속은, 내 돈은 깨끗해. 내깟 놈이 감히 내 딸을 건드려? 여왕? 웃기지 마. 내 딸은 이제 내 아내가 아니야. 이 건물주 나영순의 유일한 상속녀지. 상속녀. 사위의 눈동자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걷어찬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수백억 자산가의 상속녀였다는 사실에 영혼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그때 사돈 여자가 악에 바친 듯 소리 질렀습니다. 이 노인네가 미쳤나? 어디서 갑질이야? 우리 아들이 의사야, 의사. 내 딸년 구제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야, 소금 가져와. 재수없게 진짜. 사돈 여자가 이성을 잃고 장식장 위에 있던 굵은 소금통을 집어들었습니다. 3일 전처럼 제게 뿌리려는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경호원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사돈 여자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아, 이거 안 나? 노인네 폭행한다고 신고할 거야. 신고? 좋지. 해봐. 폭행죄? 그건 3일 전 내 아들이 내 딸한테 저지른 게 폭행이고, 이건 정당방위야. 그리고 저는 바닥에 흩어진 소금을 낡은 단화굽으로 자근자근 밟았습니다. 으드득, 으드득. 소금 부서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3일 전에 나한테 소금 뿌렸지? 그 소금 아직 남았나? 네. 아니요. 없어요. 사돈 여자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쉽네. 있었으면 내가 뿌려줬을 텐데. 소독 좀 하라고. 저는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우, 냄새. 돈에 미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 역겨워서 못 있겠어. 이 방 당장 소독해.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사위가 다시 제 다리를 붙잡으려 기어왔지만 경호원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장모님, 가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서윤아, 일주일 준다. 그 안에 방 빼. 안 그러면 용역 불러서 짐짝처럼 드러내줄 테니까. 그리고 서윤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들어갈 거야. 내 놈이 가진 거라곤 그 껍데기뿐인 병원 하나지. 그것도 뺏기고 나면 뭐가 남나 보자. 원장실을 나오자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이 입을 딱 벌리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들은 모양입니다. 저는 낡은 가방을 고쳐들고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뒤에서 사위의 울음소리와 사돈 여자의 악에 바친 비명이 들려왔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손을 떠난 화살입니다. 이제 그 화살이 어디에 꽂히는지 끝까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김 변호사. 네, 회장님. 사돈 여자 지금 어디로 가겠나? 병원에서 쫓겨난 분풀이를 하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늘 가시던 곳 말입니다. 그래, 청담동 명품관. 거기가 그 여자 안방이지. 내 딸한테는 콩나물값 100원도 아끼라고 닥달하면서 거기 가서는 수천만 원을 물 쓰듯 쓰는 여자니까. 저는 차에 오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자. 그 여자의 안방이 사실은 지옥 입구였다는 걸 알려주러. 청담동 명품관 3층 VIP 라운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이곳은 사돈 여자에게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방금 전 병원에서 겪은 일은 악몽 같았습니다. 생선 장수가 건물주라니, 150억짜리 건물이 자기 거라니.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 노인네가 사기를 친 거야. 등기부등본 그거 위조하기 쉽다던데. 분명 가짜야. 그녀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일부러 더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무릎을 꿇고 구두를 신겨주는 직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직원들이 굽신거리는 모습만이 그녀가 아직 상류층 사모님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아니, 이게 사이즈가 맞아? 내 발볼이 그렇게 넓어 보여? 매니저, 이거 말고 신상 가져와 봐. 지난번에 들어온다는 리미티드 에디션 있잖아. 네, 사모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매니저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돈 여자는 찻잔을 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쇼핑이나 실컷 하고 기분 풀자. 민재가 3억 받아오면 다 해결될 거야. 그깟 노인네가 감히 누굴 협박해? 그때 매니저가 화려한 보석이 박힌 구두를 들고 왔습니다. 사모님, 이번 시즌 신상입니다. 사모님께 딱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어머, 예쁘다. 그래, 내가 신어야 빛이 나지. 이거 포장해. 그리고 저기 걸린 밍크 코트랑 핸드백도 같이 싹 다 내 차에 실어줘. 네, 알겠습니다. 결제는 늘 쓰시던 VIP 카드로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래. 일시불로 해. 곧 큰돈 들어올 때가 있거든. 그녀는 카드를 건네며 짐짓 여유로운 척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결제 데스크 쪽에서 삐빅 마이너스 하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매니저가 당황한 표정으로 카드를 다시 긁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야? 한도가 남았을 텐데. 내가 쓴 게 얼만데. 한도 문제가 아니라 카드가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곤란한 표정으로 주변 눈치를 살폈습니다. 전산상의 사모님은 저희 명품관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셨습니다. 더 이상 VIP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블랙리스트? 너 지금 사람 무시해? 내가 여기서 쓴 돈이 얼만데 감히 블랙리스트야? 점장 나오라고 해. 당장. 사돈 여자가 찻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라운지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허영의 탑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소란을 듣고 명품관 점장이 달려왔습니다. 사돈 여자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점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 김 점장. 잘 왔다. 너네 직원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몰라. 나 강남 사모님 모임 회장이야. 감히 나한테 블랙리스트라니. 이거 당장 취소해.
하지만 점장의 태도는 싸늘했습니다. 평소라면 허리를 굽히며 사모님, 죄송합니다를 연발했을 그가 오늘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객님, 소란 피우지 마시고 나가주시죠. 회장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회장님? 너네 회장님이 누군데? 내가 그 양반이랑 밥도 먹고 골프도 치는 사이야. 글쎄요. 저희 회장님은 골프 안 치시는데요. 그때였습니다. 또각, 또각. VIP 라운지 입구에서 묵직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골프는커녕 생선 대가리 치느라 골프채 잡을 시간도 없었지.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나영순이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병원에서 봤던 그 낡은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감색 계량 한복에 낡은 가죽 가방.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명품보다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사돈 여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아, 그래. 당신이 쫓아와서 행패 부린다고 점장한테 말하면 되겠다. 김 점장, 이 여자야. 이 여자가 스토커처럼 나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라고. 하지만 김 점장과 직원들은 사돈 여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영순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회장님? 사돈 여자는 뒷걸음질 치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냄새나는 생선 장수가 회장님이라고? 그래. 이 명품관 내 거다. 내가 뻔질나게 드나들며 내 딸 욕하고 갑질하던 이곳이 사실은 내 앞마당이었다고. 말도 안 돼. 생선 장수가. 어떻게 말했잖아. 생선 팔아번 돈이라고. 너희가 거칠애에 미쳐서 짝퉁 인생 살 때 나는 10원 한 장 아껴서 진짜 내 것을 만들었어. 그게 죄냐? 저는 깨진 찻잔 조각을 낡은 단화로 툭 찼습니다. 김 점장, 이 여자 당장 내보내. 그리고 여기 기물 파손한 거 전부 청구해. 찻잔 하나에 50만 원짜리니까 잊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보안팀, 이분 모셔라.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사돈 여자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이거 나 VIP야. 내가 여기서 쓴 돈이 얼만데. 사부인.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망신만은. 망신? 내가 내 딸한테 준 망신에 비하면 이건 새 발의 피야. 끌어내. 사돈 여자가 질질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명품 구두 한 짝이 벗겨져 뒹굴었습니다.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아니라 쫓겨난 마녀의 짝퉁 구두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라운지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입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들어와라. 문이 열리고 서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얼굴에 붓기가 남아있지만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당당했습니다. 따뜻한 코트를 입고 굽 낮은 단화를 신은 내 딸. 그녀의 손은 배를 소중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윤이가 제 옆에 와섰습니다. 그래. 인사해라. 여기 직원분들한테. 안녕하세요. 박서윤입니다. 딸이 고개를 숙이자 직원들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명품관을 맡을 내 딸이다. 그리고 내 유일한 후계자고. 직원들의 눈빛에 존경과 놀라움이 서렸습니다. 딸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시댁살이의 그늘도 남편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가자, 서윤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어때? 좋아, 엄마. 근데 나 고등어 조림도 먹고 싶어. 엄마가 해준 거. 그래, 그래. 집에 가서 엄마가 제일 크고 맛있는 놈으로 해줄게. 우리는 팔짱을 끼고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청담동 거리.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반짝였지만 제 눈에는 제 딸의 미소가 그 어떤 보석보다 더 빛나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 사위놈 병원은 곧 경매로 넘어갈 것이고 사돈 여자는 빚더미에 앉아 짝퉁 가방 하나도 못 사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냄새나는 생선 장수 모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행복한 진짜 명품 가족이니까요. 그날 이후 사위의 병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어. 이제 어떡해. 사위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종이 2장. 하나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또 하나는 기한 이익 상실 통지서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이자 지옥행 급행열차 티켓이었으니까요. 사돈 여자는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이거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니? 그 노인네가 회장이라니 그게 말이 돼? 그냥 돈 좀 모아서 건물 하나 샀나 보지. 변호사 써서 막으면 안 되니? 오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석자가 떡하니 박혀 있는데도 그녀는 생선 장수 나영순과 건물주 회장 나영순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영원히 냄새나는 하등 생물이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야 자신의 그 얄팍한 우월감이 유지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등기부등본 봤잖아요. 이 건물 전체가 장모님 명의라고요. 사위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장이 직접 전화해서 대출금 20억 당장 갚으랍니다. 안 그러면 내일부터 압류 들어온대요. 뭐, 압류? 그럼 우리 병원 문 닫아야 해? 내 명품들은? 집에 있는 건 괜찮지? 집도 담보 잡혀 있잖아요. 병원 망하면 집도 날아가는 거라고요.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그 순간 원장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마치 화재 경보기처럼 요란하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민재가 받지 않자 이번엔 그의 핸드폰까지 진동하며 책상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의료기기 납품업체, 제약회사 영업팀, 카드사 채권 추심팀, 화면을 가득 채우는 독촉 전화들. 그것은 그들의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이었습니다. 아, 다 꺼져. 꺼지라고. 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박살난 액정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서진 전화기 너머로 그들의 파멸은 끈질기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남의 그 으리으리하던 고급 빌라 현관문에는 붉은 딱지들이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친 집안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지요. 사돈 여자가 아끼던 이탈리아제 소파, 수입 크리스탈 샹들리에, 민재가 자랑하던 골프채 세트, 그 모든 것에 붉은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 붉은색은 마치 3일 전 제가 입었던 낡은 한복 색깔처럼 선명하고 잔인했습니다. 이건 내 밍크야. 내가 이탈리아에서 사온 거라고. 어디 감히 손을 대. 사돈 여자가 악을 쓰며 집행관의 팔을 물어뜯을 듯 매달렸습니다.
아주머니, 공무 집행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비키세요. 집행관은 그녀를 벌레 보듯 밀쳐냈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정당한 압류 절차입니다. 채무 불이행? 내가 안 갚는데? 내 사돈이 건물주야. 너네 이러는 거 나 회장님이 알면 다 잘려. 아직도 제 이름을 팔아먹으려 하다니.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집행관이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 건물주 회장님이 직접 신청하신 강제 집행입니다. 모르셨어요? 사돈 여자의 눈동자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손이 바로 3일 전 자신이 소금을 뿌리려 했던 그 손이라는 것을요. 민재는 거실 한 구석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결혼사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서윤이와 그 옆에서 거만하게 서 있는 자신. 그 사진 액자 위에도 붉은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결혼 생활이 압류당했음을, 아니 처음부터 부도난 인생이었음을 증명하듯이 말입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민재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의사가운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강 원장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남은 건 빚더미에 깔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패배자 강민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옷까지 몇 개만 챙겨든 채 화려했던 강남 빌라에서 밀려났습니다. 갈 곳은 없었습니다. 카드는 정지됐고 통장은 묶였고 친구들은 전화를 피했습니다. 돈 냄새 맡고 몰려들었던 파리떼들은 썩은 내가 진동하자 가장 먼저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부는 거리. 그들은 처음으로 알았을 겁니다. 돈이라는 외투가 벗겨진 맨몸의 세상이 얼마나 춥고 시린지를요. 제 딸 서윤이가 쫓겨났던 그 겨울밤의 추위를 이제야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시간은 잔인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시장에도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옷깃을 여미고 좌판 위에 전등을 하나둘 켰지요. 저도 장갑을 낀 손으로 마지막 남은 고등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곳이 좋았습니다. 비린내 섞인 바닷바람, 시끌벅적한 흥정소리, 투박하지만 정이 넘치는 상인들의 웃음. 이곳이 저의 뿌리였고 저의 힘이었으니까요. 할매요. 오늘 장사 다 끝났는교. 우리 막걸리나 한잔 하러 갑시도. 옆집 건어물 가게 순덕네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지 뭐. 이거만 대충 덮어놓고 갈게.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고 있었습니다. 존경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혐오감 때문이었지요. 아우, 냄새. 뭐야, 노숙자들인가 봐. 어디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네. 저리 좀 가요.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을 받으며 두 남녀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낡은 패딩을 입었고 머리는 떡이 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다 떨어진 짝퉁 밍크 코트를 걸치고 있었는데 한쪽 발에는 슬리퍼를, 한쪽 발에는 굽부러진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기괴하고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민재와 미경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강남 최고급 빌라에 살던 그들이 이제는 시장 바닥의 쥐새끼보다 못한 꼴로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한 곳, 제 생선 좌판만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조난자들처럼 눈빛이 절박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놀라움도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유통기한 지난 생선 내장을 보는 듯한 무심한 뿐이었습니다. 장모님, 민재가 제 좌판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나오는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사부인. 미경도 민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퀭했고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구쇼? 장사 끝났는데. 제가 무미건조하게 내뱉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신호탄이라도 된 듯 민재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젖은 시장 바닥에 이마를 쿵 찍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갈 데가 없습니다.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셨습니다. 미경도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사부인,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우리 민재 좀 살려줘요. 얘가 의사 면허도 정지되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생선 내장이라도 닦으라면 닦을게요. 제발. 그들은 제 장화신은 발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토록 더럽다고 혐오하던 그 비린내 나는 장화에 얼굴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제 장화 위에 범벅이 되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전에 그 의사 사위 아니야? 꼴이 말이 아니네. 인과응보지, 인과응보. 저는 발을 잡아당겨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러웠습니다. 생선 피보다 내장 찌꺼기보다 그들의 눈물이 더 역겨웠습니다. 저는 좌판 위에 있던 칼을 들어 도마를 탕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 날카로운 소리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목이라도 쳐질까봐 겁먹은 짐승들 같았습니다. 살려달라고? 갈 데가 없다고? 제가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얼마 전 만삭의 몸인 내 딸에게 너희는 어떻게 했지? 내 딸을 때리고 내복 바람으로 쫓아내지 않았나? 그때 딸도 살려달라고 빌었어. 그때는 제가 미쳐서. 민재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래, 미쳤었지. 돈에 미치고 거칠애에 미쳤었지. 근데 이제 와서 제정신이 들었나 보네. 배가 고프니까. 저는 도마 위에 굴러다니던 생선 대가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알이 풀리고 살이 물러터진 썩기 직전의 고등어 대가리였습니다. 이거 보여? 상품 가치 없는 쓰레기야. 이런 건 아무리 배고파도 밥상에 못 올려. 그냥 버리는 거야. 저는 생선 대가리를 그들 앞이 아닌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너희가 딱 이 짝이다. 썩어서 냄새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기물. 내 딸 인생에 다시는 올릴 수 없는 불량품. 장모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민재가 다시 기어오려 했습니다. 꺼져. 내 딸은 이미 너희를 잊었다. 서윤이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가 됐어. 내 손주 젖 물리면서 너 같은 아비는 기억도 못해. 아니, 기억해서도 안 되지. 저는 좌판 구석에 있던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팔다 남은 약간 상처난 고등어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지를 민재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옛정 생각해서 이거 하나는 주마.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너희 알아서 해. 이게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그리고 저는 몸을 굽혀 민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 서린 한기에 그가 몸을 떨었습니다.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땐 이 칼이 도마가 아니라 다른 걸 치게 될지도 모르니까. 알겠어? 나지막하지만 섬뜩한 경고. 민재와 미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토록 싫어하던 비린내 나는 고등어가 지금 그들에게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참함과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시장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절뚝거리며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 위로 찬바람이 휑하니 불어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 섞인 악취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할매여, 괜찮는교? 순덕네가 걱정스런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 박혀있던 날카로운 가시가 쑥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린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썩은 이가 빠진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듯 시원하고 개운했습니다. 괜찮고 말고 알터니가 쑥 빠졌는데 춤이라도 춰야지 않겠나? 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자, 순떡아, 막걸리나 마시러 가자. 오늘은 내가 쏜다. 우리 서윤이 순산 기원도 할 겸 거하게 한잔하자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장 통로를 걸어갔습니다.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시장 천장 틈으로 붉은 노을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을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걸어가는 제 얼굴에는 고단한 삶을 이겨낸 승리자의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 공평합니다. 악인은 탐욕이라는 삽으로 스스로 판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고 선인은 그 구덩이를 메워 인내와 사랑이라는 꽃을 심으니까요. 내일 아침이면 제 생선 좌판 위에는 다시 싱싱하고 팔딱거리는 희망들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 희망들은 누군가의 밥상에 올라가 힘이 되고 웃음이 되고 내일이 되겠지요. 그리고 제 딸 서윤이의 밥상에는 세상에서 제일 크고 제일 싱싱하고 제일 맛있는 고등어 조림이 올라갈 것입니다. 비린내 나는 돈으로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따뜻한 밥상 말입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